이쁜 누나, PX 좀 쏘시지. 조카의 선임병은 고모 앞에서 탕수육을 맨손으로 집어먹으며 성희롱과 금품 갈취를 서슴지 않습니다. 믿었던 당직 장교마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항의하는 그녀를 아줌마라 부르며 헌병으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죠. 그 순간 코트 속에 숨겨진 육군본부 감찰실장, 저승사자 최명아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녀가 누른 번호는 다름 아닌 21사단장실 직통 라인. 나 준장 최명하다. 정광호 소장. 30분 준다. 헌병대장 대동하고 면회장으로 튀어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백두산 부대의 최후. 사이다 넘치는 참교육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명아는 눈을 떴다. 40대 초반의 나이 현역 준장으로서 매일의 일과는 오차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잠에서 깨자마자 헝클어짐 없는 호텔식 침구를 정리했다. 명아는 거실로 나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확인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으로서 비밀인가 등급을 가진 그녀의 일정은 보안과 감찰로 가득 차 있었다. 옷장에는 칼같이 다려진 준장 정복이 걸려 있었다. 별 하나. 그녀의 권한은 막중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임무 수행이 아닌 조카 이진우 이병의 고모로서 움직였다. 그녀는 짙은 회색의 카켓이며 코트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다. 명아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조카에게 줄 현금이 든 봉투를 챙겼다. 음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요즘 군대는 PX나 면회소 식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외부 음식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웠다. 그녀는 가서 따뜻한 식사를 사 먹일 생각이었다. 이른 새벽 명아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자차는 길들이기 잘 된 대형 세단이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양구 65연대 백두회관을 입력했다.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반. 혼자 운전하기에 긴 거리였지만 그녀는 고독한 운전을 선호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량 시동을 걸기 직전 명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안 앱을 실행했다. 군 보안 규정에 따라 녹음 및 녹화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준장의 신분을 숨기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장의 기록을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 감찰실장으로서의 본능이었다. 진우야. 고모가 간다.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고모가 지켜줄게. 명아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만큼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도 빠르게 증폭되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고속도로를 달려 양구에 진입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가자 백두회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현대적인 면회소 건물이 나타났다. 주차장에는 군용 차량과 면회객들의 자차가 빼곡했다. 명아는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고 면회소 건물로 바로 들어갔다. 접수처는 주말이라 붐볐다. 명아는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관계 고모 면회 대상 3대대 구중대 이병 이진우. 접수를 맡은 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 한 번 들지 않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이진우 이병 맞으시죠?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행정반에 전산 등록했습니다. 명아는 안쪽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면회소 안은 쾌적했다. 최신형 라면 조리기와 무인 PX 코너,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전기 그릴까지 갖춰져 있었다. 요즘 군대는 시설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지만 그 아래 인간의 냄새는 여전히 역겨울 수 있다는 것을 명아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30분. 다른 병사들은 방송이 나오자마자 가족과 재회했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아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40분. 명아는 다시 접수처로 갔다. 1병. 이진우 2병 면회 신청한 지 40분이 지났다. 중대에 연락해봤나? 1병은 이제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아, 고모님. 중대에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작업 중이거나 준비가 늦어지는 거겠죠. 주말이라 행정이 바빠서 그래요.
그냥 좀 앉아 계시면 됩니다. 명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중대 행정반이 면회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했다. 그녀는 그 일병의 이름과 관등 성명을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 넣었다. 오전 11시. 유리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명아는 진우의 상태를 보고 숨을 멈췄다. 수료식 때보다 훨씬 야위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명아는 진우가 다가오자마자 그의 손목 안쪽을 살폈다. 군복 소매 끝에 가려진 시퍼런 멍자국. 진우야. 명아가 부르자 진우는 온몸을 떨었다. 고모. 진우의 눈에 왈칵 눈물이 고였다가 주변을 의식한 듯 황급히 사라졌다. 왜 이렇게 늦었어? 중대에서 왜 전화도 안 받니? 아, 그게. 소대 창고에 창정비 물품이 들어와서 정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병 이진우. 죄송합니다. 과도한 군기와 공포. 명아는 진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탁 아래로 진우의 다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고프지? 여기 PX 안에 부대찌개랑 삼겹살도 판다던데 그거 시켜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명아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모. 고기는 다음에 먹고. 그냥 쟁반 짜장이랑 탕수육 시켜주세요. 빨리 먹고 복귀해야 할 것 같아요. 명아는 진우가 서둘러 복귀하려는 이유가 선임병들의 감시 때문임을 직감했다. 명아는 면회소 내 중식당 코너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진우는 불안감 때문에 거의 먹지 못했다. 진우야. 고모 봐. 명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괴롭히니? 선임들이 문제 있니? 몸에 있는 멍자국, 그거 훈련 때문 아니지? 아니에요, 고모. 진짜. 요즘 세상에 누가 구타를 합니까? 그냥 이병이라서 긴장돼서 그래요. 진우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그때 걸걸한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야, 이진우, 너 여기 있었냐?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친 2명의 병사. 병장 황인성과 상병이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나 격려했다. 충성. 식사 중이었습니다. 황 병장은 진우를 무시하고 명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고모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병장 황인성입니다. 진우 사수예요. 사수라. 내 조카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 모양이군. 명아가 차갑게 말했다. 하. 보살피다뇨? 이진우 얘가 워낙 눈치가 없어줘야죠. 저희가 얘 뒷수발하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모님은 사회에서 뭐 하세요? 연예인 하셔도 되겠네. 황 병장은 명아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평가하며 탕수육 접시에서 맨손으로 고기를 집어먹었다. 오, 탕수육 맛집이네. 야, 김상병. 너도 먹어. 야, 이진우. 우리 지금 PX 가는데 지갑을 생활관에 두고 왔지 뭡니까? 고모님한테 좀 현금 달라고 해라. 우리 담배랑 냉동 좀 사게. 아. 제 카드는 지금 생활관 관물대에. 진우가 떨며 말했다. 황 병장은 진우의 대답을 무시하고 명아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났다. 이쁜 누나. PX에서 우리 간식 좀 사주면 안 돼요? 누나 예쁘시네요. 부대에서 이진우한테 누나 사진 보고 진짜 인기 많았죠? 선임병들 간식비 좀 내주시면 이진우 군 생활 꽃밭 됩니다. 이 정도 지원해 주셔야죠. 상병도 옆에서 낄낄거렸다. 명아를 향한 금품 갈취와 성희롱이 섞인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명아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병장 황인성. 자네 지금 군형법상 공갈죄를 현역 장교의 가족에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리고 군인 복무규율에 따른 성희롱과 모욕죄까지. 황 병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경멸 섞인 비웃음을 던졌다. 와,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군형법? 이진우 너네 고모법대 나왔냐? 야, 우리 담배값 없다니까. 안 줄 거야? 어쭈. 그는 진우를 폭력적으로 밀쳤다. 아줌마. 군대 돌아가는 거 모르시면 조용히 면회나 하다 가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마시고.
이진우 군 생활, 저랑 이 김상병한테 달린 거 아시죠? 조카 병신 만들기 싫으면. 이 말에 진우는 테이블 아래에서 무너져 내렸다. 명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야, 넌 여기 앉아서 밥 먹어. 고모 잠깐 다녀올 곳이 있다. 고모, 어디 가시게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죽어요. 걱정 마. 고모가 용무를 보러 간다. 명아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준장 최명아의 서리빨이었다. 그녀는 면회소 입구의 안내 통제실로 향했다. 황인성 병장 일당이 낄낄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간 뒤 명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테이블에 처박은 채 마른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명아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던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그녀는 곧장 면회소 입구 우측에 위치한 면회객 안내 및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 칸막이 너머 최신형 컴퓨터와 CCTV 모니터들이 즐비한 그곳은 주말 면회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지휘 통제소였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통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데스크 뒤편 인체공학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기대앉은 장교 한 명이 보였다. 전투복 어깨 견장에는 은색 다이아몬드 2개, 중위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들거렸다. 명찰에는 중위 박민철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가로로 눕힌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터치하고 있었다. 화려한 스킬 이펙트가 번쩍이는 화면 속 게임에 정신이 팔려 면회소 안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명아는 데스크 앞에 섰다. 인기척을 느꼈을 법도 하건만 박중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박민철 중위. 명아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박중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쪽 이어폰을 뺐다.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고정한 채였다. 지금 보스 레이드 중인데. 면회 접수요? 키오스크 쓰세요. 저기 있잖아요. 반말에 가까운 귀찮음. 민간인,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보일 태도가 아니었다. 명아는 참지 않고 데스크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다. 그제야 박중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 진짜. 아줌마. 글씨 못 읽어요? 접수 마감 시간 다 됐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면회 접수하러 온 거 아니다. 박중희, 자네 당직 장교 맞나? 맞는데 왜요? 뭐 불만 있으세요? 박중희는 명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고급 코트에 정장 바지. 꽤나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진상 면회객 중 하나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다. 방금 식당 쪽에서 내 조카가 선임병들에게 협박당하는 걸 봤다. 병장이라는 자가 내 조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나에게 성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더군. 자네는 이곳 책임자로서 뭘 하고 있었나? 명아의 말에 박중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 그쪽이셨구나. 황인성 병장이랑 얘기하는 거 얼핏 봤는데. 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아줌마, 여기 군대예요. 바깥 세상하고 다릅니다. 애들끼리 지내다 보면 장난도 치고 선임이 후임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협박이니 금품 갈취니 거창하게 떠드십니까? 우리 애들 사기 떨어지게. 장난? 내 조카 손목에 멍이 들었고 벌벌 떨면서 카드를 뺏길 뻔했다. 그리고 나보고 이쁜 누나 운운하며 희롱한 게 자네 눈에는 장난으로 보이나? 박중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참. 아줌마.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에 이쁜 누나 소리 들었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애들이 사회 물 좀 덜 빠져서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민원이라도 넣으시게. 어차피 걔들 전역하면 끝이에요. 괜히 유난 떨어서 조카군 생활 꼬이게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세요. 아까 보니까 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애들 PX 좀 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명아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었다.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시가 골수까지 박힌 상태였다. 박민철 중위. 자네 지금 그 발언 군인 복무규율 위반의 모욕죄 성립될 수 있다는 거 알고 뱉은 건가? 명아의 말투가 바뀌었다. 더 이상 호소하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감찰하는 장성의 섯을 펄어 넣어줘였다. 박중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신의 계급장과 이곳이 자신의 구역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오기를 부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아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지금 나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당직 사령대리야. 당신 같은 민간인 하나 출입 금지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영업 방해로 헌병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진짜 수갑 차고 나가는 수가 있어. 헌병. 명아는 헛웃음을 삼켰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큰 소리치는 꼴이었다. 그래, 자네 입으로 헌병을 불렀군. 똑똑히 기억해두지. 명아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박민철 중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볼펜으로 그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방금 내뱉은 망언들을 속기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내 이름 적어서 뭐하게? 국방부 게시판에 올리게? 올리라고.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민원 넣는 거 하루 이틀인 줄 알아? 위에서도 다 무시해. 진짜 재수없게 걸려서. 박중희는 씩씩거리며 다시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명아를 향해 손을 휘휘 내저었다. 마치 파리를 쫓는 듯한 제스처였다. 안 가요? 헌병 진짜 불러요? 5분 대기조 출동시켜서 끌어내기 전에 가세요. 아, 밥맛 떨어지네 진짜. 명아는 수첩을 탁 덮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였다. 이자는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침묵만을 남긴 채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박중희가 다시 이어폰을 꽂으며 판 다 깨졌네. 트롤링 쩐다 진짜.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명아는 면회장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21사단의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 동상이 보였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할 행동은 한 부대를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 파장은 육군본부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그녀는 개인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폴더를 열었다.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을 거치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연락처 목록이 나타났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제3군단 예하 제21보병 사단장실을 찾았다. 정광호. 그녀의 1년 후배이자 현역 시절 작전통으로 불리던 유능한 장교.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에 명아는 씁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 연결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21사단장실 전속부관 대위 최경수입니다.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용 비화기가 아닌 개인 직통 라인으로 걸려온 낯선 번호. 하지만 부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명아는 숨을 고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최명하다. 정광호 소장 받고. 수화기 너머에서 흡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최경수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육본의 저승사자 모든 장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최명하 준장이 예고도 없이 사단장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비상벨이었다. 충성. 최명하 준장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단장님 영내 집무실에서 회의 준비 중이십니다.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부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급박하게 뛰어가는 발소리와 노크 소리, 그리고 사단장님.
6본 감찰실장님 전화입니다. 급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10초 정도 흘렀을까. 굵직하고 무게감 있는 하지만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21사단장 소장 정광호입니다. 준장님? 정말 최명하 준장님이십니까? 그래, 정 소장. 내 목소리 잊어버릴 만큼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 명하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영하 20도의 양구 바람보다 매서웠다.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계룡대 회의 때 뵙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6본 지시사항이라도. 공적인 지시사항은 아니네. 하지만 자네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할 얘기야. 명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 멀리 데스크에서 다시 낄낄대며 게임을 하고 있는 박민철 중위를 노려보았다. 내가 지금 자네 사단 65연대 면회장 백두회관에 와 있네. 조카놈 면회를 왔지. 아, 조카분이 저희 부대에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정 소장, 의전 따위 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이 아주 가관이라서 말이지. 명하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감정 없이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읊어나갔다. 병장의 금품 갈취, 성희롱, 조카의 몸에 난 멍자국, 그리고 당직 장교 박민철 중위의 망언과 협박까지.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무거워졌고 정광호 소장의 거친 숨소리는 짙어졌다. 자네 부하인 당직 장교는 나보고 아줌마라면서 영업 방해로 헌병을 불러 수갑을 채우겠다고 협박하더군. 내가 감찰실장이 아니라 힘없는 할머니였다면 정말로 끌려나갔겠지. 정 소장, 이게 자네가 취임식 때 그토록 외치던 선진 병영인가? 아니면 조폭 병영인가? 준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천하의 사단장이 말을 더듬었다.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부대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참담함이 그를 덮쳤다. 변명은 나중에 듣겠네. 자네에게 정확히 30분 주지. 명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1시 48분. 65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 대동하고 지금 당장 면회장으로 튀어와. 단 사이렌 울리지 말고 조용히 와. 내 조카 이미 충분히 겁먹었으니까 더 이상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30분 내로 도착하지 않거나 요란 떨면서 오면 그 즉시 참모총장님께 직보하고 정식 특별 감찰 들어갈 걸세. 알겠나? 알겠습니다.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30분 안에 전원 집합시키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명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박민철 중위가 있는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박중위는 여전히 게임 삼매경이었다. 명하는 데스크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인기척에 박중위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진짜. 아줌마 아직도 안 갔어요? 헌병 진짜 불러요? 명하는 엷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자비와도 같았다. 그래. 불러. 그런데 아마 자네가 부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올 거야. 자네가 그렇게 찾던 헌병 그리고 자네가 상상도 못할 손님들과 함께. 박중희가 무슨 헛소리냐는 듯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명하는 뒤돌아서서 진우가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면회장으로 돌아온 명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여전히 불안에 떨며 식은 짜장면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고 있었다. 고모, 아까 그 장교님이랑 싸우신 거예요? 저 진짜 괜찮은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요. 네? 진우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명하는 가슴이 미어졌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가족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숨죽여야만 했을까. 싸운 거 아니다. 그냥 교육 좀 시키고 왔다. 밥 먹어. 식겠다. 명하는 짐짓 태연하게 단무지를 씹었지만 온 신경은 면회장 입구와 시계에 쏠려 있었다. 12시 15분. 약속한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면회장 안은 여느 주말처럼 북적거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박민철 중위만이 곧 닥쳐올 파멸을 모른 채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그때였다. 면회장 통유리창 너머 주차장 입구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소리 없이 하지만 맹렬한 기세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가장 선두에 선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그 뒤를 따르는 KO 세단 2대와 스타렉스 1대. 사이렌은 없었지만 선두 차량 번호판 자리에 붙은 붉은색 성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은색 별 2개. 소장. 사단장 1호차였다. 차량이 멈추자마자 전속부관이 뛰어나와 뒷문을 열기도 전에 정광호 소장이 문을 박차고 내렸다. 정모를 쓴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뒤따라 내린 65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의 얼굴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빠른 걸음은 뛰는 것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전투화를 신은 발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울리며 면회장 입구를 향해 돌진했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다. 담배를 떨어뜨리고 커피를 쏟으며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추 충성. 사단장님. 정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무서운 기세로 면회장 자동문을 통과했다. 경쾌한 도어 벨소리가 울리고 데스크에 있던 박민철 중위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인가? 게임 화면인가? 자신의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이 휘하 참모들을 거느리고 눈앞에 서 있었다. 박중위의 뇌가 정지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툭 하고 책상 위로 떨어졌다. 박중위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추 충성. 중위 박민철. 당직.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고 경례하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하지만 정광호 소장의 시선은 박중위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면회장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회색 코트의 여성을 향해 있었다. 정 소장은 거침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뒤따르는 참모들의 군화 소리가 착착착 면회장의 소음을 잠재웠다. 삼겹살을 굽던 가족들도 라면을 먹던 병사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우는 사단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공포에 질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사단장이 테이블 3부 앞에 멈춰섰다. 차렷. 정 소장의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구령. 척. 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이 일제히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 충성. 천지를 울리는 우렁찬 구호. 사단장 이하 모든 지휘관들이 명하를 향해 각이 살아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명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진상 아줌마는 없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준장 최명아만이 존재했다. 정 소장. 시간 딱 맞췄군. 28분 걸렸어. 네. 늦지 않으려 서둘렀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준장님. 정 소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입구 쪽에 서 있던 박민철 중위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준장? 저 아줌마가. 별?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쫓아내려 했던 사람, 헌병을 불러 수갑을 채우겠다던 그 여자가 바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박중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바지가 축축해지는 것 같았다. 명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서 얼어붙은 진우를 가리켰다. 내 조카 이진우 이병 1세. 인사해. 진우는 엉겁결에 벌떡 일어나 덜덜 떨며 경례했다. 추 충성. 이병 이진우. 정 소장은 진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명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송구합니다. 준장님. 제가 부덕하여 조카분께 그리고 준장님께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지. 정 소장.
명아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하며 입구 쪽에 주저앉아 있는 박민철 중위를 가리켰다. 저기 저 친구. 자네 부하 당직 장교가 나한테 그러더군. 군대는 사회랑 달라서 선임이 후임 돈 좀 뺏고 괴롭히는 건 장난이라고. 그리고 나를 영업 방해로 헌병대에 넘기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아주 기세가 대단하더군. 정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65연대장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거기다 근무 중에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지. 내가 관등 성명을 물으니 보스 레이드 중이라며 짜증을 내더군. 이게 자네 사단의 장교 수준인가? 정 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참담함 그 자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철 중위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헌병대장. 예, 사단장님. 저 중위 박민철.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해. 혐의는 직무유기, 상관 모욕, 협박, 그리고 군인 품위 유지 위반이다.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오늘 밤 내가 직접 조사실 들어갈 거니까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진술서 받아놔.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중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박중희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면회장에 메아리 쳤다. 명아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다시 정 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에피타이저는 끝났고 이제 메인 디시를 맛보러 가야겠군. 내 조카 등골 빼먹은 그 병장놈, 그리고 이 부대에 썩어 빠진 생활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명아의 선언에 정 소장과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열린 판도라의 상자. 면회장을 나선 일행은 헌병대 호송 차량이 아닌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용 승합차와 세단에 나누어 탑승했다. 명아는 정광호 소장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고 조수석에는 사단 주임원사가, 그리고 진우는 명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차량 행렬이 65연대 3대대 위병소를 통과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평소라면 주말 오후의 나른함이 감돌았을 영내였지만 지금은 비상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을 뿐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전기를 통해 사단장의 급습 소식을 들은 3대 대장 중령 김영수가 위병소 앞까지 뛰어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기하고 있었다. 충성. 3대 대장 중령 김영수. 차창이 내려가고 정광호 소장의 싸늘한 얼굴이 드러났다. 대대장. 자네 대대 구중대가 아주 개판이라지. 내 차 따라와. 사단장의 짧은 일깔에 김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레토나 차량에 올라타 선두를 쫓았다. 차량이 구중대 막사 앞에 멈춰섰다. 현대화 공사를 마친 신식 통합 막사였지만 명아의 눈에는 그저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현관 앞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중대장 대위와 행보관 상사가 전투모를 삐딱하게 쓴 채 사색이 되어 서 있었다. 그들은 주말이라 영외에 나가 있다가 급히 복귀한 듯 복장이 흐트러져 있었다. 문 열어. 정 소장의 명령에 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해제했다. 필승.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 닥쳐. 정 소장은 중대장의 인사를 씹어먹듯 끊고 거침없이 계단을 올랐다. 명아는 그 뒤를 따랐다. 복도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다. 방향제를 과하게 뿌려 덮으려 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억눌린 공포의 냄새는 감출 수 없었다. 2층 복도 끝 구중대 3소대 생활관 앞. 여기입니까? 헌병대장이 물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중대장이 문을 열자 생활관 내부의 풍경이 드러났다. 침상형이 아닌 1인 1침대 구조의 최신식 생활관. 병사들은 모두 복도로 쫓겨나 벽을 보고 서 있었고 텅 빈 생활관은 지나치게 깔끔했다. 침구류는 각이 잡혀 있었고 바닥은 물광을 낸 듯 반질거렸다. 전형적인 VIP 방문 대비용 눈속임이었다.
명아는 신발을 신은 채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진우야, 내 자리가 어디니? 저기, 창가 쪽입니다. 원래라면 왕고가 써야 할 창가 자리지만 구석진 곳이라 감시와 괴롭힘이 용이해 막내를 몰아넣는 경우가 있다. 명아는 진우의 관물대 앞에 섰다. 열어봐. 진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관물대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보급받은 속옷 몇 벌과 수건, 그리고 전투복 한 벌이 전부였다. 내가 사준 로션, 읽을 책, 그리고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준 전자시계. 다 어디 갔니?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명아는 뒤를 돌았다. 맞은편 가장 상석에 위치한 관물대. 명찰에는 병장 황인성이라는 이름이 오만하게 박혀 있었다. 저거 열어. 중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저 준장님, 사단장님, 병사 개인 관물대는 사생활 보호 규정상 영장 없이는. 영장? 명아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대장을 쏘아보았다. 자네 부하가 내 조카의 물건을 강탈해 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현행범을 잡기 위한 긴급 수색이야. 군사경찰 입회하에 진행한다. 불만 있나? 불만 있으면 자네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같이 수사해줄까? 아닙니다. 중대장이 뒤로 물러나자 헌병 수사관이 마스터키를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황인성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관물대 문이 활짝 열리자 그곳은 군인의 수납 공간이 아니라 백화점 진열대를 방불케 했다. 맨 윗칸에는 명아가 진우에게 선물한 고가의 수입 브랜드 스킨로션 세트가 뜯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진우의 이름이 네임펜으로 적힌 전공 서적들이 냄비 받침처럼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선반 구석 황인성의 활동복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전자시계 줄이 보였다. 진우의 것이었다. 명백한 절도와 갈취의 현장. 하지만 명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관물대 깊숙한 곳 전투복 건빵 주머니 속에 숨겨진 낡은 녹색 스프링 수첩이었다. 그녀의 감찰 본능이 저것이 핵심 증거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명아는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녹색 수첩을 꺼내 명아에게 건넸다. 명아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구중대라는 작은 왕국에서 황인성이 휘두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숫자로 기록된 범죄 장부였다. 10월 5일 이병 이진우 암고 숙지 상태 불량 벌금 3만 원 카카오페이 입금 완료. 일병 박민수 축구하다가 패스 실수 냉동 5개 음료수 1.5리터. 10월 12일 이병 이진우 관등 성명 목소리 자금 담배 1보루. 이병 김철수 여자친구 사진 안 보여줌 주말 세탁기 사용 금지 및 벌금 5만 원. 10월 20일 상병 최영준 황 병장님 기분 나쁜데 눈치 없이 웃음 현금 10만 원.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가관이었다. 표정 관리 안 됨, 숨소리가 큼, 그냥 맘에 안 됨. 온갖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벌금을 매기고 이를 현금이나 물품 혹은 모바일 송금으로 갈취한 기록이 빼곡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총 수익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은 병사 월급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백만 원 단위였다. 명아는 수첩을 덮고 옆에 서 있던 정광호 소장에게 건넸다. 정 소장, 자네 요즘 병영 문화 혁신한다고 스마트폰 사용 허용했지? 아주 혁신적이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납을 받고 있었어. 이게 자네가 말한 자율과 책임인가? 정 소장은 수첩을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내용들은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선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악질적인 공갈과 협박이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정 소장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즉시 헌병대장에게 소리쳤다. 헌병대장, 당장 사이버 수사팀 불러. 황인성 이놈 휴대폰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놈들 휴대폰 싹 다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돌려. 예? 포렌식까지 말씀입니까? 그래. 토스, 카카오페이, 인터넷 뱅킹 송금 내역 싹 다 털어.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도 확인해.
이렇게 뜯어낸 돈 10중 8구 불법 도박에 썼을 거다. 군형법상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 빠져나갈 구멍 따위 없게 만들어. 명화는 추가로 지시했다.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피해자 명단도 확보하게. 지금 복도에 서 있는 아이들 중 절반은 피해자일 거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중대장과 행보관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었는지 계좌 추적까지 확실하게 하게.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헌병들이 체포된 황인성 병장을 끌고 생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변호사 부를 거야. 황인성은 생활관 안에 서 있는 별 2개 정광호 소장과 그 옆에서 서리빨 같은 눈빛을 보내는 사복 차림의 명화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특히 명화의 손에 들려있는 자신의 녹색 수첩을 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명화는 천천히 황인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수첩을 들어보였다. 변호사? 그래, 능력되면 불러봐. 하지만 이 장부와 내 폰에서 나올 증거들을 덮으려면 국내 10대 로펌을 다 데려와도 힘들걸. 내가 저지른 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야. 아주 질 나쁜 잡범 수준이. 명화의 차가운 선고에 황인성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헌병들의 부축을 받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분 뒤 3대대 강당. 연병장에 집합시키면 다른 부대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정 소장은 구중대 병력 전원을 폐쇄된 강당으로 집합시켰다. 단상 위에는 조명이 켜졌고 마이크가 세팅되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정광호 소장이, 그 오른쪽에는 최명하 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왼쪽 구석에는 수갑을 찬 황인성 병장과 그 추종자들 5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광호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오늘 너희를 내 부하라고 부르는 것이 수치스럽다. 첫 마디부터 강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전우의 고혈을 빨아먹고 약한 자를 짓밟으며 희희낙낙했던 놈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침묵했던 방관자들. 너희 모두가 공범이다. 특히 간부라는 자들이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만 챙긴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뼈를 깎는 책임을 느낀다. 정 소장은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황인성 외 5명. 지금 즉시 군사경찰대 영창으로 이송한다. 혐의는 특수공갈, 특수폭행, 강요, 상습도박,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너희는 군사재판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다. 끌고 가.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인성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지만 헌병들은 자비 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다. 강당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것은 남은 병사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명화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쩌렁쩌렁한 육성은 강당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주목.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준장 최명하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이병 이진우의 고모다. 병사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가 그냥 힘없는 관심 병사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육본 감찰실장이 있었다니. 특히 황인성의 패거리였지만 아직 걸리지 않은 잔당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오늘 내 조카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구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구나. 명화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들 하지. 스마트폰도 쓰고 월급도 오르고. 하지만 시설이 좋아지면 뭐하나?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너희가 전역하고 사회에 나가면 누군가의 상사가 되고 선배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배운 그 비열한 짓거리를 밖에서도 똑같이 할 텐가?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일병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웠겠지. 신고하면 더 괴롭힘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그 마음 안다. 하지만 얘들아.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건 결국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오늘 이후로 이 부대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썩은 살은 내가 다 도려냈으니 이제 새 살을 틔우는 건 남은 너희들의 몫이다. 명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명아는 단상을 내려와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진우를 꼭 안아주었다. 가자. 오늘 외출 허가 났다. 고모랑 밥 먹으러 가자. 진우는 고모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강당에서 흘린 진우의 눈물은 백두산 부대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진짜 김치찌개. 사건 발생 3개월 후. 백두산 부대 발병영 부조리 척결 폭풍은 육군 전체를 강타했다. 국방부 차원의 특별 감찰이 실시되었고 유사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추상 같았다. 주범 황인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 도박 자금 흐름과 조직적인 갈취 증거는 그를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자로 만들었다. 방조했던 중대장과 소대장은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특히 면회소에서 명아를 협박했던 박민철 중위는 직무유기와 상관 모욕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정광호 소장은 최명아 준장의 탄원으로 보직은 유지했으나 진급 심사에서는 영구 배제되었다. 그는 남은 군 생활을 오직 병영 문화 개선에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이진우 일병. 그는 사건 직후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전출되었다.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모여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 별들이 낙엽처럼 굴러다닌다는 그곳은 역설적으로 병사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신사적인 부대였다. 특히 감찰실장의 조카라는 소문은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었지만 아름아름 퍼져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물론 진우 역시 그 혜택에 기대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명아는 진우를 데리고 계룡대 인근의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다. 1박 2일 외박을 나온 진우는 깔끔하게 다려 입은 정복 차림의 전투화에서는 광이 났다. 얼굴에는 살이 붙었고 표정은 밝았다. 고모, 여기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래. 줄 서서 먹는 집이다. 오늘은 불어 터진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거 먹여주마. 잠시 후 커다란 묵은지와 두툼한 생고기가 통째로 들어간 김치찌개 냄비가 나왔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 위로 향긋한 쑥갓 향이 퍼졌다. 와, 대박. 진우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국물을 떠먹었다. 고모 이거네요. 이게 진짜네요.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겨울 양구에서의 춥고 서러웠던 기억들을 녹여냈다. 명아는 앞치마를 하고 묵은지를 가위로 잘라 진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고기 추가해 줄 테니까. 고모도 좀 드세요. 맨날 저만 챙기지 마시고. 진우가 쌈을 싸서 명아의 입에 넣어주었다. 식당 창밖으로는 계룡산의 벚꽃이 만개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명아는 오물오물 밥을 먹는 조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호출 메시지였다. 휴가는 여기까지군. 명아는 다시 저승사자 감찰실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조카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평범하고 행복한 고모였다. 진우야. 네? 전역하면 뭐 하고 싶니? 일단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회 나가서 돈 많이 벌면 고모한테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탕수육 말고 더 비싼 걸로요. 그래.
기대하마. 명아는 찻잔을 들어 입가심을 했다. 씁쓸했던 군대의 기억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마음 편히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지켜주는 것. 최명아 준장이 지켜낸 것은 바로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평화였다. 끝. 주지 스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형아가 꼭 와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규정은 규정이다. 꼬마야, 평일 면회는 절대 안 된다. 돌아가. 칼날 같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군부대 정문 앞. 얇은 누비옷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파랗게 언 입술로 애원하는 어린 동자승들의 간절한 외침은 차가운 철책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이 절규가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대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썩어버린 규율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을까요? 선선한 가을 주말 아침,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소중한 일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포천 깊은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흑룡사. 천년 고찰의 위용과는 다르게 이곳의 일상은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새벽 예불의 목탁 소리가 숲을 깨우고 공양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밤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어린 동자승 진우, 보람, 태미는 해맑은 얼굴로 도량을 쓸고 낙엽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에게 흑룡사는 세상의 전부이자 해광 주지스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였고 입대한 큰형 성찬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성찬은 19살에 홀로 흑룡사에 들어와 해광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20의 나이에 홀로 남은 새 동자승의 실질적인 큰형 역할을 해왔다. 그들의 학업과 생활을 살뜰히 챙기며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다정한 형으로 사찰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젊은이였다. 그런 성찬이 군에 입대하기 전 해광 스님은 성찬아, 내가 이 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이곳은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 보살피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다녀와라. 라고 당부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성찬은 스님의 깊은 배려에 눈시울을 붉혔고 어린 동생들은 형아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흑룡사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혹한의 겨울, 기상청에서는 연일 한파주의보를 발령했고 산사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해광 스님은 얼마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노승의 감기는 자연스레 물러가는 법이라며 약 한 첩 제대로 드시지 않았다. 그러다 오늘 새벽 예불을 드리던 스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스님, 스님. 진우의 절규 섞인 비명이 고요하던 새벽 공기를 갈랐다. 12살 진우는 가장 나이가 많아 해광 스님 옆에서 예불을 보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한 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9살 보람과 8살 태미는 진우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가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해광 스님을 보고는 넋을 잃었다. 스스님. 태민의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진우는 재빨리 스님의 맥을 짚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마는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호흡은 매우 가빴다. 어디선가 배운 대로 스님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보람아, 태민아. 빨리 119에 전화해야 해. 진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었고 절간의 유일한 유선전화는 공양간에 있었다. 보람은 울면서 공양간으로 달려갔고 태미는 주지 스님의 손을 잡고 스님 일어나세요. 저희랑 놀아주셔야죠. 하며 서럽게 울었다. 겨우 119에 전화를 건 보람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 스님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빨리 와주세요. 스님이 숨을 잘 못 쉬세요. 울먹이는 보람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구급차가 흑룡사까지 오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산길이라 구급차가 오기까지 거의 3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 시간 동안 진우는 해광 스님의 손을 잡고 계속 스님 제발 제발이요.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스님을 들것에 실어 옮겼다.
해광 스님은 이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보호자분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진우가 망설였다. 세 동자승 중 가장 맞이지만 고작 12살에 불과한 자신들이 병원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다. 저희가 보호자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급대원은 어린 동자승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단 스님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보람과 태미는 진우의 뒤를 따랐다. 난생 처음 타보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들은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병원은 차갑고 낯선 공간이었다. 해광 스님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분주하게 스님의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후 의사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스님은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오셔서 고비를 넘겼지만 고령이시고 워낙 약해지셔서 정밀 검사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12살 진우는 보호자 서명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스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직감했다. 저희가 보호자인데요.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람과 태미는 진우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병원의 차가운 공기에 몸을 떨었다.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람이 울먹이며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응급처치는 계속하겠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보호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시간은 촉박했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바로 큰형 성찬이었다. 군에 입대하기 전 성찬은 해광 스님과 동자승들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스님이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성찬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다. 이제는 성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형아가 아니면 안 돼. 진우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성찬은 지금 저 멀리 철책으로 둘러싸인 군부대에 있었다. 그에게 연락할 방법도 그를 데려올 방법도 알 수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우는 문득 성찬이 보낸 편지 봉투에 찍혀있던 부대 주소를 떠올렸다. 그래,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형아한테 가야 해.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보람과 태미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봤다. 형아가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가? 보람이 불안한 듯 물었다. 태미는 이미 스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다. 스님, 아프지 마세요. 태민이 무서워요. 진우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형아가 아니면 스님을 고칠 수 없어. 형아는 우리 가족이니까 형아가 꼭 와야 해. 라고 말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른스럽고도 절박했다. 보람과 태미는 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도 성찬 형아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다.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 5시, 겨울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흑룡사 앞마당은 하얗게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동자승들은 해광 스님의 잠든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훔치며 부랴부랴 짐을 챙겼다. 가져갈 것이라고는 낡은 배낭에 든 몇 개의 양말과 수건, 그리고 성찬이 보낸 편지 몇 통이 전부였다. 진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찬 형아의 편지 봉투를 챙겼다. 거기엔 부대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스님의 가사장삼 속에 숨겨져 있던 비상금 5만 원. 이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다. 출발하자. 진우가 작은 몸집으로 배낭을 짊어지고 말했다. 보람과 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뒤를 따랐다. 절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바깥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칼바람이 아이들의 뺨을 때렸다.
흑룡사에서 성찬이 복무하는 육군 제5포 병여단까지는 지도상으로 꽤 가까워 보였지만 도보로 2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택시를 탈 돈도 없었고 어차피 시골길이라 택시를 잡기도 힘들 터였다. 아이들은 그저 해광 스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걷고 또 걸었다. 언니, 너무 추워. 보람이 얇은 누비옷으로 몸을 감싸며 진우에게 바짝 붙었다. 괜찮아, 우리 형아 만나러 가는 거잖아. 진우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입술도 이미 파랗게 변해 있었다. 태미는 묵묵히 진우의 뒤를 따랐다. 작은 발걸음이 눈밭에 찍히고 그 흔적은 이내 눈보라에 지워졌다.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발을 떼기가 어려웠고 미끄러운 빙판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어섰다. 우리 스님 살려야 하잖아. 진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해광 스님에 대한 걱정과 성찬 형아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린 동자승들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아이들을 덮쳐왔다. 진우 형아, 형아는 우리 보면 놀랄까? 보람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놀라겠지. 그리고 걱정하겠지. 하지만 스님 때문에 온 거니까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찬이 자신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기뻐할까, 화를 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마침내 저 멀리 높고 견고한 철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군부대 정문. 아이들의 눈빛에 희망이 서렸다. 형아, 저기 보여. 태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지친 기색도 잠시, 아이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군부대 정문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높은 철책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커다란 초소에는 늠름한 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거대한 군부대의 모습은 어린 동자승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인상을 주었다. 그들의 작은 희망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어갔다. 과연 성찬 형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형아가 스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잠겼다. 이 차갑고 거대한 문 뒤에 자신들의 형아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경례, 필승, 육군 제5포 병여단 정문. 초소 앞에는 이병 한성찬의 세 동생 진우와 보람, 태민이 섰다. 그들의 얼굴은 추위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얇은 누비옷 위로 눈발이 쌓여 작은 어깨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고쳐 메고 초소 안의 위병을 향해 다가갔다. 저기요. 저희 면회 왔어요.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초소 안에서 젊은 위병이 창문을 내렸다. 그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뭐 하러 왔나? 여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다. 위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저희 형아 면회 왔어요. 한성찬 이병이요. 보람이 진우 옆에 바싹 붙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병은 어린 동자승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 안 된다. 주말에 다시 와라. 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주지스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형아가 꼭 와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우가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위병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규정은 규정이다, 꼬맹아. 평일 면회는 절대 안 돼. 위병은 창문을 다시 올리려 했다. 제발이요. 우리 스님 지금 죽어가요. 형아가 아니면 안 돼요. 태민이 철책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작은 손으로 차가운 철책을 부여잡은 모습은 처절했다. 위병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아가.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차가운 거절의 보람과 태민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멀리까지 힘들게 왔는데 형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니. 그들의 작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제발요, 제발요, 우리 스님 좀 살려주세요. 형아가 아니면 누가 보람이 흐느껴 울며 주저앉았다. 그때 초소 안에서 다른 군인이 나타났다. 계급장을 보니 위병보다 상급자였다. 상병 박현수였다. 무슨 일인가, 이병 김민준? 박상병이 물었다. 면회객인데 평일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가려고 합니다. 이병 김민준이 보고했다. 박상병은 동자승들을 훑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급한 일이라는데 어떤 급한 일인가? 진우는 울음을 참고 겨우 입을 열었다. 해광 주지스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된대요. 형아만 올 수 있어요. 박상병의 얼굴에도 난감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안타깝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 중대에 연락은 해줄 수 있지만 면회는 불가능하다. 그럼 형아한테 연락만이라도 해주세요. 제발이요. 진우가 간절히 부탁했다. 박상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뭔가? 정확히 소속도 말해라. 한성찬 이병입니다. 제5포병여단 153대대 3포대 소속입니다. 진우가 외쳤다. 박상병은 초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그는 다시 나와 말했다. 3포대에 연락했는데 한 이병은 지금 야외 훈련 중이라서 당장은 연락이 어렵다고 한다. 오후에 훈련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하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후라니. 해광 스님은 내일 오전까지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돌아갈 교통비도 없어요. 보람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전 재산 5만 원은 버스비를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돈은 이미 간식으로 탕진했다. 박상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라. 터미널까지 가는데 보태라. 하지만 진우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형아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저희는 형아를 꼭 만나야 해요. 기다릴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상병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날씨도 안 좋고 눈보라도 더 거세질 거다. 빨리 돌아가라. 그러나 동자승들은 묵묵히 철책 앞에 주저앉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성찬 형아를 만나는 것이 해광 스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은 몸은 혹한의 날씨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미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진우 형아, 나 너무 추워. 보람이 진우에게 바싹 붙어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누비옷을 벗어 동생과 함께 덮어주려 했지만 얇은 누비옷 하나로는 이 혹독한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병 김민준 위병은 초소 안에서 계속 동자승들을 신경 쓰고 있었다. 아무리 규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 어린아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함부로 부대 안으로 들여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꼬마들 정말 괜찮나? 너희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네, 괜찮아요. 형아만 만나면 돼요. 진우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김이병은 주머니에서 핫팩 2개를 꺼내 동자승들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 그리고 저기 PX에서 뜨거운 음료라도 사 마셔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이미 버스비와 간식으로 모든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요. 보람이 솔직하게 말했다. 김이병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희는 형아를 기다릴 거예요. 김이병은 더욱 걱정스러웠다. 이대로 계속 밖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부대 안쪽을 향했다. 혹시 누군가 이 상황을 보고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규정과 어린아이들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때 부대 안에서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하나둘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후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위병소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혹한기 훈련의 여파로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방한모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지만 칼날 같은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지 볼과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들은 어깨에 맨 K2 소총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피로를 짊어진 채 생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병사들 중 유난히 덩치가 크고 선임으로 보이는 한 병장이 철책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새 동자승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김진태, 한성찬과 같은 삼포대 소속 분대장이었다. 평소 후임들을 살뜰히 챙기고 정이 많기로 소문난 그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어이, 김민준 이병. 저 꼬마들은 뭔가? 김진태 병장이 위병소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쳤다. 필승. 김진태 병장님. 면회객인데 평일이라 면회가 불가하다고 조치했습니다. 위병 김민준이 각 잡힌 자세로 보고했다. 면회? 이 시간에? 이 눈보라를 뚫고 왔단 말인가? 김진태 병장은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가장 큰 아이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거의 탈진 상태로 보였다. 자세히 보니 아이들의 얇은 누비옷은 눈에 젖어 축축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야, 김민준. 너 눈은 뒀다 뭐하냐? 애들 얼어 죽겠다. 일단 들어오게 하고 따뜻한 물이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김진태 병장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를 넘어 주변 병사들의 이목까지 집중시켰다. 하지만 박현수 상사님께서 규정상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김민준 이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박 상사? 그 깐깐한 양반이 또 규정 타령이야? 사람이 먼저지 규정이 먼저냐? 네 새끼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놈아. 속이 터져서 진짜. 김진태 병장은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었다. 그는 주저없이 철책 너머로 외투를 던져주며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이거라도 덮고 있어라. 형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진우는 갑자기 날아온 따뜻한 외투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동생들을 감싸 안으며 군인의 온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김진태 병장은 위병소의 박현수 상사에게 다가갔다. 박 상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현수 상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김 병장, 할 말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바쁘다. 저 아이들 한성찬 이병 동생들인 것 같습니다. 성찬이가 맨날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던 그 동자승들이 맞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제발 의무실에라도 잠시 들여보내 주십시오. 김진태 병장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박현수 상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김진태 병장을 쏘아보았다. 김 병장, 월권행위 하지 마라. 규정은 규정이다. 문제 생기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저 아이들 신원 확인은 됐나? 혹시 민간인을 가장한 불순분자일 가능성은? 상사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어린애들이 무슨 불순분자입니까? 딱 봐도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애들입니다. 성찬이 동생들이 확실합니다. 김진태 병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확실하다고? 자네가 뭘 보고 확신하나? 감으로 군 생활하나? 모든 것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법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자네 임무에나 충실해라. 박현수 상사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진태 병장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다른 병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박현수 상사의 까다롭고 냉정한 성격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미안하다. 형이 힘이 없어서. 김진태 병장이 아이들 앞에 쭈그려 앉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핫팩과 초코바 몇 개를 꺼내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단 이거라도 먹고 있어. 내가 너희 형한테 바로 연락할게.
성찬이 지금 어디서 훈련 중이지? 삼포대 야외 전술 훈련이라고 들었어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 내가 포대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어떻게든 너희 형 빨리 오게 해줄게. 조금만 더 버텨라, 알았지? 김진태 병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급히 중대 막사로 달려갔다. 차가운 철책을 사이에 두고 어린 동자승들의 희망은 다시 한번 위태롭게 흔들렸다. 김진태 병장의 온정은 얼어붙은 아이들의 몸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지만 규정이라는 거대한 빙벽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고 아이들의 의식은 추위와 함께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진우는 동생들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형아, 빨리 와줘, 제발. 김진태 병장이 막사로 달려간 사이 위병소의 소라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간부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박현수 상사의 완고한 태도에 혀를 차며 지나쳤지만 그 상황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153대대 지원과장 이지의 대위였다. 이지의 대위는 여군사관 출신으로 부대 내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장교였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들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다가갔다. 무슨 소란입니까, 박현수 상사? 이 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필승, 대대장님께 보고 드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원과장님, 박현수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요? 저 아이들은 뭡니까? 이 혹한의 민간인 아이들을 부대 정문 앞에 방치해두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지의 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성찬 이병의 면회객인데 규정상 평일 면회가 불가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박 상사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이지의 대위는 박 상사를 지나쳐 철책 앞으로 다가갔다. 김진태 병장의 외투를 뒤집어 쓴 채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특히 가장 어린 태민이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얘들아, 괜찮니? 어디서 왔어? 이 대위가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물었다. 진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이 대위를 올려다보았다. 저희 형아 만나러 왔어요. 한성찬 이병이요. 주지스님이 스님이 아프셔서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와 병원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지의 대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보호자 서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성찬 이병이 보낸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걱정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런. 이 대위의 미간이 좁혀졌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녀는 박현수 상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박 상사, 상황 파악 안 됩니까? 이건 단순한 면회 요청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당장 아이들 안으로 들여서 의무실로 옮기세요. 박현수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지원과장님, 규정상 민간인은 특히 신원 확인이 안 된 아이들은 절대 부대 안으로 들릴 수 없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아시면. 그럼 저 아이들이 얼어 죽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이지의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책임 하에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장 문 여세요.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박 상사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다. 그때였다. 형아. 가장 약했던 보람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진우의 품으로 쓰러졌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쇼크였다. 보람아, 정신 차려. 진우가 울부짖으며 동생을 흔들었다. 그 광경을 본 이지의 대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수 상사,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당장 문 열어.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규정 타령이 가당키나 한가. 이건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겠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말에 박현수 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위병소 출입문 개방 버튼을 눌렀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이지의 대위는 쓰러진 보람이를 직접 안아들고 진우와 태민의 손을 잡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차량에 아이들을 태우고 의무실로 향하며 무전기를 들었다. 의무실. 여기는 지원과장. 저체온증 쇼크 환자 발생. 긴급 후송 중이니 응급 처치 준비 바람. 이상. 규정이라는 차가운 벽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 앞에서 마침내 무너졌다. 이지의 대위의 따뜻한 마음은 얼어붙은 규정을 넘어 꺼져가던 작은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의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부대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형아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스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의무실은 갑작스러운 응급 환자의 등장으로 분주해졌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은 이지의 대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특히 쇼크로 쓰러진 보람이는 집중적인 처치를 받았다. 따뜻한 수액이 투여되고 젖은 옷이 벗겨진 후 마른 담요로 몸이 감싸졌다. 진우와 태민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몸을 녹일 수 있었다. 다행히 세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 시각 혹한기 야외 전술 훈련을 막 마친 한성찬 이병은 중대장의 호출을 받았다. 이병 한성찬, 중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필승. 성찬은 무슨 일인가 싶어 중대장실로 달려갔다. 훈련의 피로와 흙먼지로 뒤덮인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찬아, 너 혹시 동생들한테 연락받은 거 있냐? 중대장 김성훈 대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닙니다. 동생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찬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지금 내 동생들이 부대에 와 있다. 위병소 앞에서 쓰러지기 직전인 걸 이지의 대위님이 발견해서 의무실로 옮겼다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들어봐라. 어서 가봐. 동생들이 부대에? 성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포천에 있는 부대까지 왔단 말인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히 무슨 큰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성찬은 중대장에게 경례를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의무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의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꼬질꼬질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있는 진우와 태민, 그리고 다른 침대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보람. 형아! 진우와 태민이 성찬을 발견하고 동시에 외치며 달려왔다. 성찬은 흙먼지 투성이인 군복 그대로 동생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진우야, 보람아, 태민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성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형아, 흑스님이 주지스님이 쓰러지셨어. 진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뭐? 스님이? 진우는 울먹이며 새벽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해광 스님이 예불 도중 쓰러지신 일,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한 일,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작정 부대로 찾아온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성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에게 해광 스님은 단순한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과 동생들을 거두어준 유일한 아버지였다. 스님이 위독하시다고. 성찬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는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옆에 있던 이지의 대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원과장님, 제발 저를 병원에 보내주십시오. 스님께 제가 꼭 가봐야 합니다. 긴급 휴가라도 보내주십시오. 성찬이 애원했다. 이지의 대위는 성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 한이병.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규정상 이병에게 긴급 휴가를 보내주려면 대대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대장님 말씀이십니까? 성찬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153대대 대대장 백경태 중령. 그는 부대 내에서 걸어다니는 육군 규정집으로 불릴 만큼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인물이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일절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이제 갓 이등병 계급장을 단 자신에게 휴가를 내줄 리 만무했다. 너무 걱정 마라. 내가 자네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해보겠다. 이지의 대위가 성찬을 안심시켰다. 진단서와 자네 편지 그리고 동생들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리겠다. 자네가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 대대장님께서도 함부로 거절하시진 못할 거다. 이지의 대위의 말에 성찬은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약속대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성찬은 동생들에게 형아가 꼭 스님한테 갈 수 있게 할게. 걱정 말고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한 뒤 이지의 대위를 따라 대대장실로 향했다. 대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성찬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다. 규정이라는 첫 번째 벽은 이지의 대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넘었지만 이제는 백경태 중령이라는 더 높고 견고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벽을 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해광 스님에게 닿을 수 있을까? 대대장실의 육중한 문 앞에서 성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 안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집기들과 날카롭게 각 잡힌 서류철만이 가득했다. 벽에 걸린 선승구전이라는 액자는 방 주인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다. 육군 제5포병여단 153대 대장 백경태 중령. 그의 책상 앞은 군사재판 법정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필승. 이지의 대위와 한성찬 이병이 우렁찬 경례와 함께 대대장실로 들어섰다. 백경태 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건. 지원과장 이지의 대위, 한성찬 이병의 긴급 휴가 승인을 꺼내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대위가 준비해온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백중령은 그제야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지만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 대위의 보고를 들었다. 한 이병의 보호자인 사찰 주지스님이 금일 새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첨부된 진단서와 같이 긴급 수술을 위해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이병은 해당 사찰의 동자승 3명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그래서 백중령이 이 대위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 이병에게 24시간의 긴급 청원 휴가를 허가해 주시어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백중령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성찬을 쏘아보듯 응시했다. 성찬은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불어한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성찬의 심장에 박혔다. 이지의 대위의 얼굴도 굳어졌다. 대대장님.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대위. 백중령이 다시 이 대위의 말을 막았다. 감성에 호소하지 마. 군대는 유치원이 아니야. 일개 이병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릴 셈인가.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도 나면 그 이병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집에 보내줄 건가.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병사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칙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원칙이 아니게 되는 거야. 한 명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내일부터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들고 내 방문을 두드릴 거다. 부대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백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가 치는 연병장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였다. 성찬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거두어준 스님 그리고 눈밭에서 자신만을 기다렸을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그 순간 성찬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백중령 앞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대대장님. 이지의 대위가 놀라 성찬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대대장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군법으로 다스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버님과 같은 스님을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성찬은 마룻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백경태 중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성찬의 애원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무너뜨린 그의 행동에 경노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일개 이병이 지휘관 앞에서. 군기가 완전히 빠졌군. 이지의 대위, 당장 이 병사 끌어내지 못하나. 영창 보낼 준비해. 백중령의 고함이 대대장실을 울렸다. 이지의 대위가 성찬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허, 백중령. 방안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백중령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풍채의 장성이 들어섰다. 별 하나가 번쩍이는 그의 계급장, 그는 바로 제5포병 여단장 류현섭 준장이었다. 혹한기 훈련 현장을 불시에 순찰하던 길이었다. 류현섭 준장의 등장은 대대장실에 얼어붙은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백경태 중령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극도의 긴장감이 번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됐다. 류현섭 준장은 손을 저어 경례를 받았다. 그의 시선은 백중령을 지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성찬 이병에게 향했다. 이 병사는 어찌하여 지휘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백중령, 무슨 일인지 소상히 보고하도록. 류 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백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한성찬 이병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긴급 휴가를 요청했으나 군 규율과 기강 확립을 위해 불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소란을 피워. 개인 사정이라. 류 준장은 백중령의 말을 끊고 성찬에게 다가갔다. 그는 직접 허리를 숙여 성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병 한성찬, 고개를 들고 말해보아라.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성찬은 눈물 젖은 얼굴로 감히 여단장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이지의 대위가 대신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지의 대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이 부대 정문 앞에서 사경을 헤맸던 일부터 시작해 해광 스님의 위독한 상황, 그리고 병원의 긴급한 요청까지 명료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백중령이 내려놓았던 서류 뭉치를 집어 류 준장에게 건넸다. 류 준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진단서, 성찬의 편지, 아이들의 신상 정보.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류 준장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성찬을 바라보았다. 이 서류들을 보니 자네가 실질적인 가장이 맞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가? 상근 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성찬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입대 전 병무청에 가족 부양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사에서 기각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기각? 류 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백경태 중령을 돌아보았다. 백중령, 이 병사의 입대 서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군. 행정 처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나? 대대에서는 신병 전입 시 이런 특이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백중령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송구합니다, 여단장님. 행정실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를 토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한성찬 이병의 병적기록부 원본과 입대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가져오도록. 행정담당관을 이리로 부르게. 류 준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백중령은 급히 행정실에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대대 행정보급관인 장세훈 상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헐레벌떡 대대장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필승,
행정보급관 상사 장세훈, 여단장님 호출 받고 왔습니다. 장 상사 한성찬 이병의 가족 부양 신청 서류를 확인해 보게. 장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저 여단장님, 여기에는 가족 부양 신청서가 기각된 것으로만 나와 있고 첨부 서류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 류 준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국가가 한 청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가 누락이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 이지의 대위. 예, 여단장님.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이지의 대위는 장 상사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 인사정보 체계에 접속하여 한 이병의 원본 파일에 대한 접근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섭 준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거인의 등장은 이제 단순한 휴가 승인 문제를 넘어 군 행정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거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 류현섭 준장의 말에 장세훈 상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백경태 중령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국방 인사정보 체계에 접속했다. 대대장실 안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되었다. 이지의 대위가 백중령의 옆에서 경로를 안내했다. 한성찬 이병의 인사 파일을 열고 파일 수정 및 접근 기록을 조회해 주십시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는 한성찬 이병의 파일에 접근했던 모든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났다. 기록을 훑어보던 이지의 대위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여단장님,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는 3개월 전 상사 장세훈이라는 아이디가 한성찬 이병의 파일에 접근해 가족관계 증명서, HWP 소득 금액 증명원, PDF 부양사실 확인서, DOCX 등 여러 개의 첨부 파일을 삭제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게 뭔가 장 상사. 류 준장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차가웠다. 장세훈 상사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 하나 없었다. 여단장님, 그게 저 실수였습니다. 다른 파일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실수? 류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 상사에게 다가갔다. 거대한 그림자가 장 상사를 덮었다. 여러 개의 파일을,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서류들만 골라서 실수로 삭제했다는 건가? 내 앞에서 그런 가짜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 생각했나? 류 준장의 불호령에 장 상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이지의 대위가 쐐기를 박았다. 장 상사, 혹시 분기별 행정 업무 처리 실적 평가 때문인가?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서류들을 의도적으로 기각시키거나 누락시켜서 업무 처리 건수를 높이려 했던 것 아닌가? 이 대위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 상사의 고개가 더욱 깊숙이 숙여졌다. 그것은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한성찬처럼 복잡한 사정을 가진 병사들의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켜왔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세훈 상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대대장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 개인의 이기심이 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백경태 중령은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류현섭 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떨고 있는 한성찬 이병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이병 한성찬. 우리가, 이 나라가 자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성찬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류 준장은 백경태 중령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했다. 백중령, 똑똑히 듣게.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옥죄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규정의 주인이 아니라 규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부하들의 목숨과 인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지휘관일 뿐이야. 부하의 사정은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규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류 준장의 질책에 백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류 준장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성찬 입영의 긴급휴가 허가서에 직접 서명했다. 장세훈 상사는 금일부로 직무정지다. 즉시 헌병대에 인계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백중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한다.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임을 각오하도록. 류 준장은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여단장 지휘 차량을 대기시켜 한성찬 이병과 그 동생들을 태우고 시내 병원으로 이동한다. 내가 직접 병원장에게 연락하여 수술 준비를 지시하겠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류현섭 준장의 결단은 굳게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젖혔다. 거짓의 벽은 무너졌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한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여단장 지휘 차량은 눈보라를 가르며 포천 시내 병원으로 질주했다. 뒷좌석에는 한성찬 이병과 세동자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타보는 높고 안락한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금 전까지의 악몽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성찬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오직 해광 스님의 안위만을 기도했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병원장이 직접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류현섭 준장의 연락을 받은 병원은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성찬은 지체 없이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고 해광 스님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 앞 빨갛게 켜진 수술중 램프를 보며 성찬과 아이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지의 대위는 휴가도 반납한 채 아이들 곁을 지켰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에 성찬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진우와 보람, 태민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혹한의 하루가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제5포병여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세훈 상사는 군법에 따라 파면되었고 백경태 중령은 감봉 징계를 받은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 성찬을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다. 내가 틀렸었다. 그 한마디는 그의 군 생활 전체를 바꾼 깨달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지의 대위와 김진태 병장은 여단장 표창을 받았다. 한성찬 이병의 복무 형태는 즉시 재심사에 들어갔다. 류현섭 준장의 강력한 건의로 그는 흑룡사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상근 예비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제 그는 군인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스님과 동생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흑룡사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었다. 해광 스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성찬은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매일 저녁이면 군복을 입은 채 절로 돌아왔다. 형아 오셨다. 저녁 공양을 짓던 부엌에서 뛰쳐나온 태민이 성찬의 다리에 매달렸다. 진우와 보람도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던 해광 스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성찬아,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스님. 오늘 부대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성찬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밝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날의 아픔과 절망은 이제 모두가 함께 이겨낸 자랑스러운 기억이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그를 믿고 따라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차가운 조직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흑룡사의 저녁 목탁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산사를 감싸고 있었다. 혹한의 끝에서 마침내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